후한서를 읽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동 역사에는 뺐지만 실제로 본인이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즉 장잠현이 대방군, 이 대방군은 요동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인용할 때 빼버립니다.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사료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학문적으로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후대의 기록을 가지고 당대의 기록을 부정합니다. 대청 일통제라는 책에 보면 수성 폐현이 평양의 남쪽 경계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평양의 남쪽에 있다고 대청 일통제에 쓰여 있으니까 태강 지리지와 통전에서 말하기를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틀린 것 같다,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써놔요. 대청 일통지가 18세기 책이죠. 1743년 기록입니다. 그럼 1743년에 써놓은 그 기록을 가지고 태강 지리지는 태강이 280년부터 290년이니까 소위 말하면 낙랑군이 있었던 당대 기록이에요. 통전은 당나라 두부가 쓴 거니까 8세기? 예, 그때 기록이죠. 8세기, 9세기. 1743년 기록을 가지고 그거보다 1000년 전에 그 당대의 기록을 부정하는, 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안 하고 회피를 해요. 대청 일통지에도 보게 되면, 대청 일통지에 보면 본인이 이제 폐현은 평양의 남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써놓고 나서 한치 속 낙랑군인데, 한나라에선 낙랑군에 속한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하죠. 수벌고리, 분군, 출, 수성도, 즉차. 그러니까 평양의 남쪽에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올 때 24개의 침략 공양료를 만들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성도다.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나서 설명을 안 합니다. 평양 남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갔다면 저기 서쪽에 있는 수나라 군사들이 어떻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선입견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을 해요. 조선성은 영평부가 지금 나나하류에 있는 그쪽에 있죠. 노령이는 이쪽에 있죠.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함을 받은 땅이라고 하더라 라고 대명일통지에 써놨는데, 지금 그 유신들이 금고, 옛날과 지금의 일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찌 그런 것을 써서 탄식을 하게끔 만들었겠느냐. 대명일통지면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리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인구도 다 조사하고 영역 강역을 다 조절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받고 군사를 어떻게 읽고 이런 국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금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고 영평부에 조선성이 있다는, 낙랑군 조선현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죠. 위서지형지, 이것도 또 인용을 해요. 위서지형지에 보면 평주 북평구는 조선현인데 이한, 전한과 후한 때 그리고 진한 때는 낙랑군에 속했다. 이렇게 본인이 인용을 해놓고 나서 삼가 검토를 해보니 한나라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이름만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거 없습니다. 위서지형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위서지형지에 그렇게 돼 있어? 내 생각은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과 다르면 사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정복에 이어서 낙랑군 교치서를 인용을 해요. 낙랑군이 조선의 평양에 있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아주 훌륭한 설이다라고 오영찬 박사, 지금 이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치통감에 서쪽으로 가서 모용이한테 장통이 귀부를 했더니 낙랑군을 세웠다.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조선의 평양에 있던 게 같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 평양에 있었다는 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료에도 없어요. 그런데 안정복이 처음 자치통감에서 그 장통이 미천왕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서쪽으로 가서 모용회에게 귀부를 하고 모용회가 낙랑군을 별도로 설치했다. 별치요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낙랑군 교치서를 얘기하는데, 안정복이 처음에 말하고 한진서가 그걸 받아서 또 쓰고, 이만희실유가 금소룡 유명한 식민사학자죠. 쓰고 노태돈 받아서 지금은 학계의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낙랑군이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313년에 미천왕 때 삼국 사기에는 낙랑군이 망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2000명 잡아갖고 많이 죽였다 그런 기록만 했는데, 어찌됐든 그게 낙랑군이 옮겼다라고 하려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없습니다. 부당 전제에 오르죠. 전제를 잘못해놓고 나서 그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경주에 근거해가지고 낙랑이 평양에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자, 수경주에 그런 말 있죠. 역동원이 볼 때
고리사신이 말하기를 성은제 폐수지양, 폐수의 북쪽에 있다고 고리사신이 말했으니까 대동강 북쪽에 평양이 있네? 그런데 역도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린데 서북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강은 강의 북쪽에 평양성이 있는데 그 강은 평양성을 지나서 서북으로 흐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서북으로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북으로 흐른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고, 서저. 동고, 서저. 자, 서북으로 흐릅니다. 서북으로. 그런데 낙랑군이 있었던 당대의 폐수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폐수는 동이부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후한 때, 2세기 때 상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경, 그 수경을 북이 때 역도원이 주를 붙인 게 수경주예요. 그러니까 수경주보다 먼저 있던 원문에는 동이부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그랬고, 설문회자라는 허신이 쓴 설문회자라는 책에는 동이패, 즉 낙랑군이 있었다고 말하는 당대에, 뭐 313년에 낙랑군이 망했든 말든 간에 하여튼 낙랑군이 있던 당대에는 다 동쪽으로 인해서 바다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갔다. 어디가 높죠? 서고 동저. 그렇죠. 서쪽이 높으니까 동쪽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경주에서는 서북으로 흐른다고 했네? 6세기 고구리는 동고서저형 지형이 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낙랑군 평양서를 사료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수경주에서는 낙랑군 당대의 폐수와 6세기 고구려 사신들이 말했던 것을 역도원이 받아서 수경주에서 쓴 강은 서로 다른 강이었다. 왜?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른데 할 말 없잖아요, 이거는. 서북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서북으로. 강의 북쪽에 평양성에 있는데 그 강은 서북으로 흘러야 돼. 자, 이제 멋진 또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평양이 여기, 이거 확대를 굉장히 크게 한 거죠. 평양성이 여기 있는데 대동강이 서북으로 흐릅니다. 이게 기경량 논문에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기경량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서북으로 흐른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구글이 그린 걸 봅시다. 평양을 지나서 강은 어디로 갑니까? 서남으로 흐르죠. 이걸 가지고 서북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구글의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역도원이 수경주에서 말했던 기록을 그대로 따르면 지금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남으로 흐르잖아요. 서북으로 흐른다 했잖아, 서북으로. 금과 옥조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수경주, 역도원의 수경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수경주에 의하면 지금의 평양,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은 6세기 고구리 사신이 말했던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구리 도읍인 평양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조선 강야관에 있었나? 세종실록 9월 13일 날 예조 판서 신상이 보고하기를 삼국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고구리 백제 신라의 삼국에 이러저러한 어떤 뭘 도움을 받고 해서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그 삼국 시조들의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자. 삼국의 시조를 모시는 묘를 세우고 모름지기 마땅히 그 소도는 신라는 경주에 세우면 되고 백제는 전주에 세우면 되는데 고구리는 미지, 기, 소도, 도읍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하는 말, 고지 즉 잘 고찰해 보면 즉 부난지 알기가 어렵진 않을 거야. 비록 도읍에 세우지 못하지만 그 나라 땅 안에만 세워도 된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평양에 고구리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세종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예약과 제사를 담당하던 관하 책임자가 예조 판서죠. 왕조 국가예요. 왕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조선 땅 안에서 평양을 찾지 못했다면 그 평양은 당시 조선 땅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예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팀들이 계속 연구해서 논문을 많이 냈죠. 427년 5세기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요양 인근이다. 이렇게 논문을 낸 지가 지금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반박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료에도 보니까 그 요사라든지 평양은 요양이다. 이렇게 했고 이게 거의 이제 정설로 굳어져 갈 겁니다. 반박 논문 없으면 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평양 서쪽에 있는 총지평양 113만 8천 명이 24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이런 좌 12군, 우 12군이 이렇게 저렇게 어디를 거쳐서 총지평양, 평양을 모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 평양이 요양 인근이라면 총지평양을 하기 위해서 수양제의 명령을 받은 수나라 침략군의 침공로, 즉 낙랑군 속현 10개가 있었죠. 그게 낙랑군 속현에 있었던 그 침공로는 어디가 돼야 된다? 요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고대 평양 추정
지라면 24군데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이거 여기에 모여라. 그러면 그 중에 24개 중에 10개가 낙랑군에 속하는 속현이야. 낙랑군 속현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고대 요동, 지금의 요서 지역에 낙랑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이 인근이고 이때 전쟁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남인 실학자들의 연구 방법은 제가 보니까 의자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백겸 이전에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쓸 때보다 전부 다 인식을 하는 게 있지. 아, 그랬대. 평양에 있대. 인식을 하던 유학자들과 달리 이제는 입증을 하려고 해요. 중국 사료 다 뒤지고 뭐뭐 해가지고 내가 거기가 맞다는 걸 입증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지리 비정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제 앞에서 한백겸부터 쭉 살펴봤죠.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합니다. 우리 앞에서 다 확인했죠. 둘째,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은 일부러 재요동, 기지 재요동은 다 빼버립니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견해는 근거 제시 안 하고 배척합니다. 왕엄성이 뭐 어디에 있다, 요동군 험독에 있다고 말하고 평양성의 오른쪽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야 거기 있으면은 위만의 왕검성이 지금 한반도 평양에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된 헛소리야. 그 근거가 아니죠. 말장난이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료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안정복과 정약용의 사례를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인 실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평가를 합니다. 한용우, 송호정, 오영천 다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고 다 대학 교수하는 분들입니다. 동사 강목은 사실 고증 업적으로 뒷날 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내용 중 지리고로 인하여 필독의 책으로 여긴다. 안정복이 지리고증하는 방법을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필독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사는 기록은 무엇이나 믿는 비과학적 태도. 사료를 믿으면 이제 비과학이라는 거예요. 기록 자체를 엄밀히 비판하는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여 문헌고증학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문헌고증학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동 역사는 19세기 초에 어떤 합리적 사고를 반영하여 성리학적 명분을 탈피한 성리학적 명분이 뭐죠?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세계관에 맞게 다 틀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거기에 엄격한 실증적 고증 문헌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호정은 뭐라고 하느냐? 다산의 지리고증은 실학자들의 문헌고증에 입각한 역사지리 연구가든데 최고다, 최고. 다산이 아방강역고가 최고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최고이고 그걸 최고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죠. 자, 낙랑군 가지고 뭐 1호 박사라고 하는 오영찬 교수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한사군의 역사 지리에 대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와 이병도의 연구에 수렴됨으로써 한국 고대사 체계의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게 옳은 얘기고 정답입니다. 실학자들의 연구 방법론, 연구 성과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하고 이병도한테 영향을 주고 그게 지금 강단사학의 고대사 체계를 정립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거기까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그 부분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사학자들이 있어요. 계몽사학은 주로 언제부터 보냐면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과서를 만들고 국사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대략 1905년, 6년 그때까지 이제 한 20여 개의 교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몽사학에서는 중화사에서 벗어난 민족사 연구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강을 하게 되죠. 1876년에 병자 수호 제약 이후에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항구를 강제로 열게 돼요. 그 충격에 대응을 하는 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위정척사의 의병전쟁, 1차, 2차,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을 계몽하고 실력을 배양하자는 자강운동, 여기가 거기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 구심력을 확대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민족 종교운동,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자강운동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중화 4대주의의 유교사학에서 벗어나야겠죠. 예. 그래야 자주독립의 민족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화주의에 입각한 역사, 아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동몽선습에 보면
존화 사대를 주입하는 천자문을 막 끝낸 애들, 요새는 천자문 어른들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머리 좋은 애들은 3살 때, 늦어도 5살, 6살 때면 천자문 다 뗐다고 하죠. 지금 유치원 가기 전의 나이에 천자문을 다 뗐고 유치원에 들어갈 애들한테 동몽선습을 가르쳤어요. 서당에서. 전국적으로. 단군에게는 시위 단군이라 평어를 쓰고, 기자는 존대를 하고 설 8조 지교 하시니, 심지어는 위만조선을 망하게 만든 침략군한테도 존댓말을 씁니다. 한무제의 토멸지 하시고. 애들이 뭘 배웠겠어요? 머릿속까지 중화주의로, 우리는 중화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암 박응식 선생이 1911년 몽배금태조라는 글을 쓰면서 금태조 아골타의 입을 빌어서 성리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는 무치생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까지 뇌골이 전부 다 노예 사상으로 박혀 있으면 한나라의 순체와 양복이 다시 쳐들어와도, 당나라의 소정방과 이세적이 자득 다시 쳐들어와도 만세 부르면서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길 안내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유교에는 국과 인과 민은 있고 화와 인은 있지만 민족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박은식 선생도 그렇고 유학자들이 다 이 유학으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민족을 만나고, 유학을 버리고 민족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그 민족의 최고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단군 왕검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에 다 귀의하고 빠져들던, 가르침만 받아들이던 대종교를 믿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이 계몽사학자들이 상고 고대사 인식도 보시면 역사의 시작은 단군에서 대부분 보는데, 김태경이라는 학자는 단군 아니고 기자, 조선 후기를 이은 거죠. 높은 문화는 기자에서부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 정통은 셋으로 나뉘어요. 단군, 기자, 사군, 사만, 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게 조선 전기 시각입니다. 단군에서, 기자에서 한사군, 그러니까 위만도 빼고 한사군도 빼고 마한 신라로 보는 마한 정통, 이게 조선 후기의 것이고, 아예 단군도 없애버리고 기자, 만, 신라로만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각도 조선시대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거, 모두 낙랑군 평양서를 추종을 합니다. 정말 뿌리가 깊죠. 김부식 이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징, 임나일본부를 수용을 해요. 김태경은 역사 집략이라는 책에서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의 개국을 인정을 하고, 현채는 동국사략에서, 장지연은 대한강역고에서 임나일본부를 수용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태경과 현채는 사실 잘 몰랐으니까 장지연은 알죠.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 때 시리아 방성대곡 하면서 통곡했던 그 논설을 썼던 양반이 임나일본부를 수용합니다. 이 계몽사학자들은 중화사에서 벗어난 민족사를 연구하겠다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남인실학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하죠. 거기다가 남인실학자들은 없었던 황국사관, 임나일본부까지 수용을 해. 사대주의 유교사학과 친일화돼가지고 유교사학과 식민사학을 연결하는 계몽사학, 친일사학이 되고 말았습니다.